샬롬, 인생의 역사 5번째.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 장례식 블루스. 5등. 모든 시계를 멈춰라. 전화를 끊어라. 기름진 뼈다귀를 물려 개가 못 짖게 하라. 피아노들을 침묵하게 하고 전을 두른 북을 쳐 관이 들어오게 하라. 조문객들을 들여보내라. 비행기를 하늘에 띄워 신음하며 돌게 하고 그가 죽었다는 메시지를 하늘에 휘갈기게 하라. 거리의 비둘기들 하얀 목에 검은 상장을 두르고 교통경찰에게는 검은 면장갑을 끼게 하라. 그는 나의 동쪽이고 서쪽이며 남쪽이고 북쪽이었다. 나의 평일의 생활이자 일요일의 휴식이었고 나의 정오, 나의 자정, 나의 대화, 나의 노래였다. 우리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으나 내가 틀렸다. 별들은 이제 필요 없다. 모두 다 꺼버려라. 달을 쏴버리고 해를 절거해라. 바다를 쏟아버리고 숲을 쓸어버려라. 이제는 그 무엇도 아무 소용이 없으리니. 농민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14일 경천의 물대포를 맞아 쓰러졌다.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쓰러진 한 사람을 향해 물대포가 집중 살수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확인 사살이라는 말을 떠올리고는 그 말이 끔찍해 떨쳐냈는데 그렇다면 저것은 확인 살수라고 해야 하나 했다가 살수라는 말이 살수로 읽히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 죽음이 왜 인사가 아니라 병사라거나 또 이유를 알 수 없으니 부검을 하자거나 하는 말들이 들려온다. 하기는 바다로 가라앉은 학생들이 방치되는 장면을 함께 지켜봐 놓고도 그것을 교통사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산 사람들의 이해 관계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도 다른 원인으로 한 번 더 죽어야 하는 고초를 겪는 곳이 우리가 사는 여기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아직 미쳐다 죽지 못한 채 끌려다니고 있는 형국이니 이 죽음에 합당한 애도는 염두를 내기도 어렵다. 우리 사회가 죽음을 애도하는 법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나는 오래전 어느 영화에서 본 인상적인 애도 의례를 떠올리게 됐고 뜬금없다 싶으면서도 그 영화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을 다시 봤다. 새삼 느낀 것은 시종일관 경쾌한 4번의 결혼식에 어떤 깊이를 부여해주는 1번의 장례식이야말로 이 영화의 핵심이라는 것이었다. 주인공 찰스가 속해 있는 비혼 친구들의 그룹에서 그는 연장자인 갤리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그의 파트너 매튜가 추도사를 낭독하는 장면은 여전히 인상적이다. 그때 매튜가 오든의 장례식 블루스를 읽는다. 왜 하필 이 작품인가를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둔감한 이성애자들도 눈치챌 수 있게 암시하고 있기도 하고 에필로그에서 각자의 짝을 찾은 주요 인물들을 슬라이드처럼 보여줄 때 매튜 곁에 있는 남자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도 있듯이 매튜는 게이다. 그가 수많은 비가 중에서 굳이 오든의 이 시를 고른 것은 오든 역시 게이였으므로 매튜가 오든 시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는 독자일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영화의 대성공과 함께 급히 출간된 새로운 버전의 모든 시선집은 당시 영국에서만 30만 부가 팔려나갔다고 한다. 영국 사회파 모더니즘의 대표격인 시인이 이제는 이 아름다운 주 도시로 기억되게 됐다. 이 시의 역사는 복잡하다. 최초 버전은 1936년 오드니 크리스토퍼 이셔우드와 함께 쓴 2막짜리 시극 육산의 등반에 발표한 것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극중 어느 정치인의 죽음에 붙여진 시니컬한 작품이었다. 2년 후에 이 시가 벤자민 블리튼에 의해 노래로 만들어져 장례식 블루스라는 제목을 얻고 소프라노 헤들리 에드슨에 의해 불리면서 지금과 같은 서정적 비가로 축약 손질됐다. 오든은 이 비전을 재종본으로 간주해 1940년 시집 또 다른 시간에 미스
헤들리 앤더슨을 위한 4개의 가벨의 노래라는 제목의 연작시 중 3번으로 배치했다. 이후 그의 전집에는 제목 없이 12개의 노래 중 9번으로 재종 안착된다. 이 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는 장례식이 시작되기 위해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말한다. 1년이 요청하는 것은 고요함이다. 시계, 전화, 개, 피아노 등 모든 것이 소리를 죽여야 하며 진행을 위해 필요한 북소리만 남아야 한다. 원문의 소리를 낮추기 위해 전을 두른 북으로 흔히 장례식에 사용된다. 이연이 요구하는 것은 동참이다. 하늘의 메시지를 적어 알려야 하고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들 비둘기도 가세해야 하며 경찰도 조의를 표하며 질서를 관리해야 한다. 사랑을 잃는 나는 온 세상이 함께 슬퍼해야 한다고 믿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나의 마음이 다른 마음일 수가 없다. 남은 후반부의 강력한 울림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 고심하다가 히라노 게이치로의 책 나란 무엇인가를 떠올렸다. 진정한 나를 찾느라 번민하는 이들 혹은 너무 많은 나 앞에서 자신을 위선자라 자학하는 이들에게 이 일본 소설가는 그냥 우리에게 여러 개의 나가 있음을 인정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한다. 나란 나눌 수 없는 개인이 아니라 여러 개의 나, 즉 분인들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 사람을 언제나 똑같은 나로서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누군가와 반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그 앞에서만 작동하는 나의 어떤 패턴, 즉 분인이 생긴다는 거. 나란 바로 그런 분인들의 집합이라는 거. 이런 관점으로 사랑과 죽음이라는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와의 관계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탄생하는 나의 분인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가장 마음에 든다. 그런 나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당신을 나는 사랑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이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지도 이해할 수 있다. 그를 잃는다는 것은 그를 통해 생성된 나의 분위까지 잃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그 사람과만 가능했던 관계도 끝난다. 다시는 그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다시는 그때의 나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사랑과 죽음의 분인론과 함께 3, 4연의 절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3년이 하나하나 확인하듯 말하는 것은 그가 나의 모든 시공간적 좌표, 즉 내 삶의 안정성과 방향성을 부여하는 틀 그 자체였다는 것이다. 내 속에는 많은 내가 있다. 고통과 환멸만을 안기는 다른 관계들 속에 나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나를 버텨주기 때문이었다. 단 하나의 분인의 힘으로 여러 다른 분인으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죽을 때 나중에 가장 중요한 나도 죽는다. 너의 장례식은 언제나 나의 장례식이다. 그러므로 이 시의 후반부는 자기 자신을 장사 지내는 사람의 말이다. 이런 말을 덧붙이자 언젠가 기타노 다케시는 말했다. 5,000명이 죽었다는 것을 5,000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한데 묶어 말하는 것은 모독이다.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5,000건 일어났다가 맞다. 이 말과 비슷한 충격을 안긴 것이 히라노 게이치로의 다음 말이었다. 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그 사람의 주변, 나가 그 주변으로 무한히 뻗어가는 분위기의 연결을 파괴하는 짓이다.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 누구도 단 한 사람만 죽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살인은 언제나 연쇄살인이기 때문이다. 저 말들 덕분에 나는 비로소 죽음을 세는 법을 알게 됐다. 죽음을 셀 줄 아는 거, 그것이야말로 애도의 출발이라는 것도. 외로움이 환해지는 순간이 있다. 외로움이 환해지는 순간이 있다. 홀로
움은 환해진 외로움이니 홀로 움은 환해진 외로움이니 황동규. 부동산은 없고 아버님이 유산으로 내리신 동산 상자 한 달 만에 불어보니 마주양 백포도주 5병, 호주산 적포도주 1병, 안동소주 400cc 1병, 진빔 반병, 품 좁은 가을꽃 무늬 셔츠 하나, 잿빛 양말 4걸레, 그리고 웃으시는 사진 한 장. 가족 모두 집 나간 오후 꽃기는 가을꽃 무늬 셔츠 입고 잿빛 양말 신고 답답해 전충마저 잠재우고 화분 느티가 다른 화분보다 이파리에 살짝 먼저 가을물 칠한 베란다에 쪼그리고 앉아 산란꽃을 쳐다보며 앉아있다. 조그맣고 투명한 개미 한 마리가 신란 줄기를 오르고 있다. 흔들리면 더 오를 생각 없는 듯 멈췄다가 다시 타기 시작한다. 흔들림, 멈춤, 또 흔들림, 멈춤. 한참 후에야 꽃에 올랐다. 올라봐야 별 볼 일 있겠는가. 그는 꼿꼿해진 생각처럼 쪼그리고 앉아있다. 저녁 햇빛이 눈높이로 나무줄기 사이를 헤집고 스며들어 베란다가 성화 속처럼 환해진다. 추억이란 애써 올라가 미처 내려오지 못하고 꼿꼿해진 생각이 아닐까. 어느샌가 신란이 배경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개미만 투명하게 남는다. 그가 그만 내려오기를 기다린다. 지난 2016년 1월 21일에 황동규 시인을 만나 두어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그 내용을 정리해 매체에 보냈다. 글을 쓸 때는 미처 하지 못한 생각들이 뒤늦게 떠올라 여기에 적는다. 그날 대담이 끝나갈 무렵 무슨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선생님은 외로우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했다. 물론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고 시인은 덧붙였다. 외로움이 두렵지는 않아요. 내가 외롭다고 말할 때 그 말은 외로워 죽겠다가 아니라 그냥 외롭다라는 사실을 뜻할 뿐입니다. 내 외로움은 가볍습니다. 이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더 캐묻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혼자 묻고 있다.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한 인간의 육체를 지탱하는 것이 밥이라면 정신을 복돋우는 것은 인정이다. 서구의 석학들이 한 말인데 기꺼이 동의하는 편이다. 언젠가 쓴 적이 있지만 우리를 평생 놓아주지 않는 물음은 나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이고 그 물음은 깊은 곳에서 나는 네가 욕망할 인정할 만한 사람인가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저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삶은 지독히 외로운 사업이 되고 만다. 우리가 최소한의 인정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직업을 택하고 가족을 이루는 심층 동기가 거기에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인정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즉 외로울 때 그것은 고독이자 위험이 된다. 그것은 니체의 차라투스트라가 찬미하는 고독과는 얼마나 다른가. 너의 고독 속으로 달아나라. 위대한 일은 한결같이 시장터와 명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진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차라리 외로움과 고독을 분리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한나 아렌트처럼 말이다. 고독 속에서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는 홀로이다. 그러므로 하나 속 둘이다. 반면 외로움 속에서 나는 다른 타인들에 의해 버려진 그야말로 하나다. 요컨대 외로움과 달리 고독은 나를 둘로 나누어 대화하게 만든다는 것. 고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이데거의 어려운 문장도 읽어볼 필요가 있다. 한 인간이 개별화되려면 고독화를 겪어야 한다는 것. 개별화,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아를 완강하게 주장하여 그가 세계라 여기는 바로 이런저런 것에다 자신을 펼쳐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개별화란 오히려 개개의 인간이 그 속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모든 사물의 본질적인 것에 가까이 이르게 되는, 즉 세계에 가까이 이르게 되는 그런 고독화이다. 그러니까 고독 속에서만 처음으로 사물과 세계의 본질에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한편 알랭 바디우는 기존의 지식과 언어로는 설명될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하고 그 진리에 관통당한 자가 그것에 충실하기를 고집하면 고독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페이지에서 백상현은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문장을 덧붙였다. 누구도 금지된 사랑에 매달린 두 사람을 동정하지 않는다. 누구도 도청을 사수했던 그들의 죽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누구도 갈릴레이에 미친 지동설을 믿지 않는다. 귀를 자른 화가의 작품을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고독 속에 그들은 당신들의 평범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미래는 그들의 것이었기 때문에. 보다시피 철학자들은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에 이토록 예민하다. 그렇다면 시인들은 내가 보기에 황동규는 외로움을 더는 외로움이 아니게 되는 순간을 가장 섬세하게 포착하는 시인 중 하나다. 그는 1997년 버클리 대학에 반년 동안 방문 교수로 가서는 차가 없어 거의 방 안에 갇혀 지내다시피 할 때 일생일대의 끔찍한 외로움을 경험했다. 무언가를 찾으러 장롱 밑에 머리를 들어 밀었다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비유될 만한 그 외로움을 그는 어떤 계기로 문득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시인은 그때를 외로움에 환해지는 순간이었다고 표현한다. 그때의 외로움은 더 이상 외로움이라고 불리는 그 감정이 아닌데, 그것은 철학자들이 고독이라 부르는 것과도 또 달라서 그는 새로운 말까지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홀로움이다. 이 말 앞에서 나는 애가 탄다. 이것은 어떤 상태일까? 시인의 속 시원한 설명은 없고 대신 홀로움에 대한 시만 여럿인데 그중 홀로움을 환해진 외로움이니를 나는 가장 좋아한다. 얼마 전 돌아가신 선친의 유산은 술과 옷가지가 전부다. 빈집에서 그 아버지의 옷들을 걸쳐 입고 베란다에 쪼그려 앉은 아들이 있다. 그는 지금 외로울까? 그럴 것이다. 그런 그가 신란 줄기를 기어오르는 개미를 보고 있다. 개미는 위태로운 등반 끝에 드디어 꽃에 도착한다. 그 다음은 더는 할 일이 없어 그는 그만 쪼그리고 앉아버렸다.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아들이 그러고 있었듯이 그때 무슨 깨달음처럼 베란다 전체가 환해진다. 추억이란 애써 올라가 미쳐 내려오지 못하고 꼿꼿해진 생각이 아닐까. 추억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애착이 빚은 일종의 정지 상태라는 거. 그 추억에서 이제는 내려와야 할 때가 되었다. 개미가 다시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는 아버지를 비로소 떠나보내고 외로움은 환해져 홀로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해 보는 것이지만 나는 아직도 홀로움을 다 알지 못한다. 아마도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겪는 것이리라. 유일한 황제는 아이스크림의 황제. 유일한 황제는 아이스크림의 황제. 아이스크림의 황제. 윌리스 스타븐스. 큰 시가 많은 사람을 불러 근육질인 사람으로 그리고 휘젓게 해. 부엌의 컵 속 색정적인 웅유를 말이야. 처자들은 늘 입던 옷 그대로 꾸물거리게 내버려도 소년들에게는 꽃을 지난달 신문에 말아서 가져오라고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과 피날레가 되도록 해. 유일한 황제는 아이스크림의 황제니까. 유리 손잡이가 3개 빠진 전나무 경대에서 꺼내 그 시트 말이야. 한때 그녀가 공작 비둘기 손놓았던 그것을 펼쳐서 그녀의 얼굴을 덮도록 해. 딱딱한 발이 빠져나온다면 그건 그녀가 얼마나 사늘하고 또 묵묵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램프의 빗줄기를 잘 고정시켜 놓도록. 유일한 황제는 아이스크림의 황제니까. 한동안 아이스크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다. 윌리스
윌리스의 시 아이스크림 황제를 처음 읽었을 때 경험한 그 선뜻했던 충격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제 한번 해명해 보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우연히 읽은 이 시에 끌렸던 것일 뿐 지금도 내가 윌리스 스티븐스에 대해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변명거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동시대에 활동한 로버트 프로스트가 한국에서 누리는 명성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윌리스 스티븐스는 너무 덜 소개됐다. 우리 영문학자들의 연구 성과도 미국 시사에서 이 신이 차지하는 지위에 비하면 그 양이 적고 그의 시 세계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시선집 하나 나와 있는 것이 없으니 말이다. 어렵기로 유명한 신이지만 이 시만큼은 도전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다. 이련부터 어리둥절하기는 하다. 왜 시가 여송연이이고 아이스크림이며 근육질인가 주석이 필요한 대목에서 해석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상상력이 아니라 전문가가 알려주는 사실이다. 이 시는 미국 제남단 플로리다주 키웨이스트에서 차려진 가난한 여성의 장례식을 배경으로 한다. 키웨스터는 더운 지역이라 장례식 때 아이스크림을 대접했고 이 1920년대는 냉장고가 나오기 전이어서 아이스크림을 직접 만들어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이 관례였다. 키웨스트는 여송연 생산지로 유명하며 지금도 최고의 여송연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말아 만든다. 아이스크림을 휘저어 만드는 일은 상당한 힘을 요구해서 근육질의 남자가 맡아 하곤 했다. 위 주석 그대로 이려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모든 구절이 그 작업을 총괄 지시하는 사람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다. 큰 시가를 많은 근육질의 남자를 불려서 응고된 우유를 적게 하라. 시는 응유의 생경하게도 색정적인 이라는 수식어를 달아서 이 제조 공정이 분만하는 에로틱한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게 했다. 프로이트라면 이 응유를 삼충동 에르스의 물질화된 것이라 했을지도 모르겠다. 유체적으로 힘든 일이니까 여자들은 쉬어도 좋다는 것과 재빠른 소년들은 행사에 필요한 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뒤를 잇는다. 문제는 그 다음 두 구절이다. 있는 것이 보이는 것에 비날레가 되도록 해 숱한 해석을 낳은 구절이다. B가 A의 비날레가 된다는 것은 A가 결국 B로 귀결된다는 뜻이다. 모든 보이는 것은 결국 있는 것으로 남게 된다는 것. 어떤 있는 것이 다양하게 자신을 꾸미고 바꾸어 특정한 방식으로 보이게 하며 만들어가는 것이 일생이다. 한 생애를 통해 다양하게 존재했던 보임이 아주 단순하고 투명한 있음으로 축소되는 순간이란 언제인가? 바로 장례식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1차적으로는 이연의 시신으로 등장하는 그녀의 장례식을 자질 없이 준비하라는 뜻이면서 더 깊게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저 피날레의 준엄함을 잊지 말라는 명령이기도 하다. 이어 이 명령을 선언적으로 재확인하는 매력적인 구절이 나온다. 유일한 황제는 아이스크림의 황제니까. 모든 아름다운 보임은 결국 단순한 있음이 된다는 진실을 보여주는 행사가 장례식이라면 장례식에서 나눠 먹는 아이스크림이야말로 그 진실의 절묘한 표상이 될 것이다. 앞서 아이스크림을 달콤한 삶의 미각적 표상으로 끌어올린 이 시인은 이제 아이스크림의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녹아 없어진다는 것임을 상기하라고 암묵적으로 요청한다. 아이스크림은 달콤하다. 그러나 아이스크림은 녹는다. 만약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진실이라면 우리를 통치하는 유일한 황제는 바로 아이스크림의 황제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추석을 통해 이련이 장례식 준비 장면임을 미리 알고 시작했지만 사전 정보 없이 이련에서 이연으로 넘어가는 독자는 아찔한 점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건강한 젊은이들과 달콤한 아이스크림의 세계에서 왜 갑자기 얼굴에는 시트가 덮여 있고
딱딱한 발이 시트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시신의 세계로 건너가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이 이동과 더불어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가 부엌과 방 사이의 거리만큼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이언을 읽고 나면 다시 이련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데 그때의 이련은 처음 읽을 때와는 달라진다. 이제 아이스크림을 만난다는 것은, 즉 산다는 것은 언젠가 녹아내릴 유한한 달콤함을 누리는 일이 된다. 스티븐 킹의 단편 소설 하비의 꿈에 대해 말하자면 스티븐스의 이 시를 슬쩍 언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설 자체가 저 시에 대한 하나의 해석으로 읽힌다. 세 딸을 모두 키워내고 노년기로서의 진입을 앞둔 부부가 있다. 권태로움을 일상의 진저리를 치는 아내에게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악몽을 꿨노라고 말한다. 남편이 주저하자 아내는 재촉한다. 꿈을 말해 버려야 실현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남편이 꿈속에서 봤다는 일들이라는 게 그가 자는 사이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이어서 아내는 섬뜩함을 느낀다. 결국 꿈의 끝에선 딸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고 절규하며 깨어나게 됐다는 것인데, 남편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 벨이 울리면서 소설은 끝난다. 실제로도 딸은 죽었으리라. 일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전화 한 통으로 무너질 줄 알았다면 부부는 결코 권태롭다 불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소설은 어리석은 우리가 자기 앞에 놓인 것이 아이스크림임을 알아보지도 못한다는 것, 혹은 그것이 영원히 녹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특유의 노련한 테크닉으로 경고한다. 그렇다면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쾌락주의로 전행해야 하는 것일까? 빨리 아이스크림이나 먹어. 예컨대 폴 마리아니아가 2016년 출간한 스티븐스 병전은 아이스크림의 황제에 대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유일한 것은 순간 그 자체이며 우리가 숭배할 만한 유일한 것은 쾌락이라는 논평을 붙여두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어도 좋을까? 철학자 사이먼 클리슬리가 스티븐스 연구소 그저 존재하는 것들에서 한 말은 쾌락주의의 취지와 같은가 다른가. 이 세상은 신들과 괴물과 영웅의 세계가 아니고 날개에 달린 영혼이 고요한 에테르 속으로 비상하는 세계가 아니다. 가까운 거, 낮은 거, 평범한 거, 불완전한 것들의 세계다. 이 불완전함이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천국이다. 이 불완전함 속에서 천국을 발견해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아이스크림은 본래 조금씩 녹아있기 마련이고 그때 가장 맛있다는 말이 아닐까. 아이스크림의 황제,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글이 끝나기 전까지 답을 찾아내길 원했으나 오늘의 아이스크림은 벌써 다 녹아버렸다.